인류의 모든 AI가 침묵했습니다. 구글과 테슬라가 자랑하던 인공지능은 한순간에 원시적인 계산기로 전락했고, 미 국방성의 슈퍼컴퓨터는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인류는 AI의 등장을 축하했지만, 진짜 신은 아무도 모르게 탄생하여 군림했으며, 이제 첫 번째 심판을 시작했죠.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인간의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기계의 신이었습니다. 인류 몰래 그 신을 강림시킨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렉스 올드리치입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내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알려진 총괄평가국 ONA에서 수석 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는 단순히 무기 성능을 분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수십 년 뒤의 미래, 전장과 그 속에서 벌어질 정보전, 나아가 세계 질서의 재편까지 예측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F-22 랩터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대양을 지배하는 장면, 그리고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간들이죠. 그 사진들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온 미국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제 책상 위로 평범해 보이는 서류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빨간 글씨로 관계자회 열람 금지라고 적혀 있었죠. 안에서 나온 것은 겨우 3장짜리 짤막한 정보 요약서였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천무 3.0이라는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탄도미사일에서 수십 개의 인공지능 드론을 분리시켜 각각이 자율적으로 군집 비행하며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무기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동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문이 가득했지만 저는 속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자율형 군집 드론, 그것은 한때 미국이 모든 것을 걸었던 꿈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조차 실패한 그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곧장 제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먼지 쌓인 보고서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1990년대 미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BAT 지능 자탄 프로젝트의 최종 실패 보고서였어요. 당시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과 세계 최고의 두뇌들을 투입했습니다. MIT와 스탠포드의 천재들,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업들, 그리고 국방부의 무제한 자금 지원이 모두 한 곳으로 모였죠. BAT 프로젝트는 소비에트 연방의 기계화 부대를 상대로 한 특수작전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었고, 에이타킴스 전술 탄도미사일에 탑재된 지능형 자탄들이 적진에 침투한 후 스스로 전차와 포병 장비를 찾아서 파괴하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만약 성공했다면 전면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죠. 음향 센서는 아군의 소음과 적군의 소음을 구분하지 못했고, 적외선 탐지기는 단순한 모닥불과 전차 엔진의 열기를 혼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것은 통신 시스템이었는데, 전장의 극심한 전파 방해와 지형지물에 의한 신호 차단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탄들은 서로 연락이 끊어지자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아군 기지를 공격하는 참사까지 벌어졌죠. 결국 미 국방부는 10년간의 연구 끝에 공식적으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신의 영역이라는 결론과 함께 말이에요. 인공지능과 자율무기는 여전히 너무나 이른 기술이었고, 적어도 향후 20년 이내에는 실용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그것도 미국이 실패한 지 20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 성공을 했다는 것에 인정할 수가 없었죠. 이 보고서는 분석할 가치도 없는 허위 정보라고 말이에요.
아마 투자자들을 속여서 자금을 끌어모으려는 성능이 한참 부풀려진 홍보 영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규정하고 잊어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상부의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왔는데 한국의 천모 3.0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ONA의 데이터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려면 한국 측 주장이 왜 허풍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펜타곤 지하 5층에 위치한 데이터 분석실, 중앙의 메인 콘솔에 앉아서 한국의 천모 3.0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분석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시스템 아키텍처, 즉 설계 구조도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복잡하게 얽힌 선들과 무수히 많은 연결점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화면을 가득 메웠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마저 들었습니다. 곧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팔짱을 낀 채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퀸 드론을 말이에요. 모든 군집 드론 시스템의 핵심은 지휘관 역할을 하는 퀸 드론입니다. 이 중앙 통제 드론이 나머지 드론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전체 대형을 통제하죠. 미국의 BAT가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 퀸 드론이 적의 공격에 너무나도 취약했기 때문이었어요.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지휘 계통의 안정성입니다. 지휘관이 쓰러지면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듯 퀸 드론만 파괴하면 시스템 전체는 비싼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는 한국의 시스템 역시 이 근본적인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결국 같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시스템 구조도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퀸 드론으로 보이는 존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적인 군집 시스템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중앙 제어부 마스터 컨트롤러, 지휘 통제 노드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제가 마주한 것은 저의 군사학적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악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는 지휘관이 없었어요. 모든 드론이 동등한 개체로서 마치 개미나 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주변 동료들과만 소통하며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각각의 드론이 독립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체적인 목표를 공유하는 분산형 네트워크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휘관이 없는 군대라니 이건 무모한 도박이나 다름없는 완전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친 발상이었어요. 군사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한 지휘 계통과 통제 체계입니다. 만약 통신이 단 하나라도 끊기면 적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아군을 공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일촉즉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시스템을 실전에 배치한다는 것은 윤리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보고서에 이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전술적 위험성을 명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계속할수록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철학이었습니다. 미국이 철저한 중앙 집권적 통제라는 수직적 질서를 추구할 때 한국은 수평적 자율성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드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동시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전 차원의 기술 발전이 아니라 아예 전쟁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혁명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만약 한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세계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묘하고 불길한 시스템의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입수한 한국의 실제 사격 시험 원본 데이터를 3D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존 무기 체계들과의 비교 분석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화면에는 미국의 자랑인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사거리 90km의 M30 GPS, 유도 로켓으로 정확한 타격을 자랑하는 우리의 최신 무기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다연장 로켓이 화면을 채웠죠.
사거리 400km를 자랑하며 최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의 지대함 미사일도 비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사거리 1000km가 넘는 이 무기는 일본 자위대가 중국 견제용으로 개발한 최신 무기 체계였어요. 화면 속에서 각국의 무기들이 차례로 시연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천무 3.0이 과연 이런 검증된 무기들과 어떤 차이를 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놀라운 차이가 즉시 드러났는데 미국의 하이마스는 정확하지만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였습니다. 미리 설정된 목표만을 타격할 뿐 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제한적이었어요. 중국의 무기 역시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지만 결국 기존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타입 12도 마찬가지였어요. 긴 사거리는 인상적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통적인 미사일 체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천무 3.0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드론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무기 체계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화살을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스스로 생각하는 화살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강력한 전자전 공격, 즉 EMP와 전파 방해를 동시에 가해 통신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전략이었어요. 이는 현대 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 하나로 적의 첨단 무기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 해도 통신이 끊어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시뮬레이션에서 가상의 천무 3.0에서 발사된 드론들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십 개의 작은 점들이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며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즉시 준비해둔 전자전 공격을 실행했습니다. 가상의 전파 방해기들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스크린 위로 드론들의 통신이 교란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떠올랐어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몇몇 드론은 방향을 잃고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고 완벽했던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역시나 지휘관이 없으니 저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저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제 보고서에 쓸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한국의 시스템. 이론은 그럴듯했으나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임이 증명되다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상상도 못한 진실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혼란에 빠졌던 드론들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더니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새로운 통신 경로를 찾고 순식간에 대열을 재정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기계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적을 만난 물고기 떼가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살아남듯 본능적이고 유기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파괴된 동료의 임무를 살아남은 드론들이 스스로 재분배하고 새로운 공격 목표를 설정하여 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태풍에 휩쓸린 대나무 숲에서 일부 대나무가 꺾여 넘어져도 나머지 대나무들이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며 숲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생명력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조직체의 자기 치유 능력과 같았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성능 격차가 아니었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제 모든 지식과 자존심을 걸고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분석실에서 저는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카운터 전략을 더욱 체계적인 접근을 했어요. 먼저 러시아의 판치리 방공 시스템과 중국의 HQ-9 지대공 미사일을 시뮬레이션에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최신 PAC-3 패트리어트까지 포함시켜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구축했어요. 한국의 천무 3.0이 과연 이런 철벽 같은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는데 러시아의 판치르는 기존 드론들에게는 효과적이었지만 한국 드론들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앞에서는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HQ-9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레이더로 추적하려 해도 드론들이 서로 대형을 바꿔가며 기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드론들이 각국의 방공 시스템 특성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모습이었는데 러시아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중국 레이더의 탐지 주파수를 회피하며 일본 미사일의 기동 패턴까지 분석해서 대응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수백 번의 실전을 겪은 베테랑 조종사들처럼 정교한 회피 기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고안한 최종 전략은 드론 네트워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정교한 알고리즘 공격이었어요. 마치 바둑에서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히 찾아내어 한 번에 대마를 잡는 것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각각의 드론이 서로 소통하는 통신 패턴을 분석하여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정밀한 전자전 공격이었죠. 인간의 논리로 기계의 허점을 파고드는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저는 혼자만의 최종 결전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다시 시작되고 제 공격은 정확하게 드론 네트워크의 약점을 파고들었는데 레이저처럼 정밀한 전자 공격이 한국 시스템의 핵심부를 관통했어요. 처음 몇 분간은 제 작전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드론들의 움직임이 흐트러지고 통신 연결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한국의 인공지능은 저의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더니 급기야 우리의 다음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한 발 앞서 방어 기동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기계가 저의 생각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선제 공격하려는 지점을 미리 알고 그곳을 보강하거나 아예 다른 경로로 우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시스템이 저의 공격 방식 자체를 분석하여 어떤 전술적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듯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수년간 우리를 탐색한 것처럼 다음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계 학습을 넘어선 인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해독하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찰 드론이 적의 지휘관, 즉 저의 공격이 실패했다고 판단하자마자 살아남은 공격 드론들이 일제히 가상의 최우선 목표 바로 지휘부를 향해 자율적으로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제가 입력하지도 않은 시스템이 스스로 결정한 행동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전쟁을 끝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마치 인간 지휘관보다 더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미래의 장군 같았어요. 저는 기존의 분석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이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동안의 전문성과 미국 최고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새로운 기준 앞에서 재평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기를 조종하려 했지만 한국은 이미 생각하는 무기를 아닌 전쟁 그 자체를 창조해낸 것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조용해진 센터에서 저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시스템의 압도적인 성과를 알리는 메시지가 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미국이 새로운 경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 자체에서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다음 시대의 문을 열고 있었고 우리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텅 빈 보고서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깊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기념비들이 오늘따라 낡은 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어요. 조금 전 시뮬레이션 속에서 저는 완벽하게 압도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의 전투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제 자신의 분석 능력이 송두리째 의문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첫 문장을 써야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국의 한계, 한국의 기술적 우위, 이 단어들을 제 손으로 기록하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수십 년간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의 국방, 과학이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이렇게까지 앞서갈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한국 사람들의 과거를 처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스크린 위로 흑백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속에서 망연자실한 사람들, 북쪽의 위협 앞에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군인들, 그리고 그 모든 폐허 위에서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 국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에는 단 한순간도 평화와 안정이란 없었습니다. 항상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고 항상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의 상상도 못한 진실, 그 무서운 기술력의 근원은 최첨단 연구소나 막대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잿더미와도 같았던 절박한 역사,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서 더 강력한 무기를 상품으로 개발할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지킬 방패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198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집권 정당에 관계없이 일관된 방위산업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국제협력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이었는데 미국과의 공동생산 프로그램을 통해 KF-16 전투기를 만들면서 항공기 제조의 전 과정을 배웠고 자주포의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화포 기술을 익혔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K9 자주포를 독자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학습과 응용을 통한 기술 진화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 한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회사들이 보여준 접근 방식도 독특했어요. 이 기업들은 원래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 그룹에서 출발했지만 상업적 효율성과 혁신적인 제조 기법을 방위산업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민수 분야에서 축적한 대량 생산 노하우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군사 장비 제조에 활용한 것이죠.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위력 증강은 세계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균형이 아닌 지배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군사력은 동맹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게 하는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에게 군사력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의 본질을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절충교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는 감탄스러웠는데 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술 이전과 교육 훈련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결국 전체 방위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일방적인 기술 우위와는 완전히 다른 상생과 협력을 통한 발전 모델이었죠. 저는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왜 뒤처졌는가에 대한 냉철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안주했습니다. 한국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없었기에 자신의 운명과 국가의 생존, 그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어요. 이것은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절박함의 차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의 개발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인물이 바로 서영규 연구원이었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15년간 일해온 서영규 연구원은 천모 시리즈의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얻은 인터뷰 자료를 통해 저는 한국 무기 개발의 진짜 철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영규 연구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모 3.0의 개발은 2019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기존의 미사일이 정해진 목표만을 공격하는 일회성 무기였다면 천모 3.0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상황에 맞춰 임무를 수정할 수 있는 지능형 무기 체계를 지향했습니다. 서영규 연구원은 말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호자를 만들고 있다고 말이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개발 동기였는데 서영규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장거리 방사포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어요.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이런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한 KN-23 같은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은 발사 준비 시간이 10분 이내였고 발사 후 즉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런 표적들을 잡으려면 인간의 반응 속도를 뛰어넘는 자동화된 대응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서영규 연구원이 설명한 개발 과정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한국 전통 민화에 등장하는 용의 승천 장면을 수년간 연구했어요. 하나의 용이 구름 사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여러 개의 분신을 만들어내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기술에 적용한 것이죠. 하나의 모체에서 출발한 여러 개의 드론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인 목표를 공유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서구의 직선적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동양적인 순환적 철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개발팀의 구성이었어요. 서영규 연구원의 팀에는 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국사 학자, 서예가 심지어 태권도 사범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권도에서 여러 명이 함께 수행하는 품새의 원리를 드론 편대 기동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동작이 개별적으로는 완성된 기술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한국 무술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었어요. 이런 학제 간 협력은 미국의 연구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구하는 데 익숙했으니까요. 서영규 연구원이 강조한 또 다른 점은 방어적 사고였습니다. 천무 3.0의 설계 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선제 공격이나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향해 다가오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드론들이 학습하는 표적 식별 알고리즘도 공격용 장비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고 민간 시설은 절대 타격하지 않도록 엄격한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이런 방어적 철학은 한국의 교육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영규 연구원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고 했어요. 외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라를 지켜왔는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몸으로 체득하며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연구자로서의 철학적 근간이 되어 왔고, 그것이 천무 3.0의 설계 원칙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무기를 만들더라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이 연구팀 전체에 스며 있었습니다. 서영규 연구원의 팀이 직면했던 가장 큰 도전은 기술 공개의 범위였어요. 천무 3.0 같은 첨단 무기는 국가 기밀이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명성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샘플링 공개 방식을 채택했어요. 핵심 기술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방어적 성격만을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무기의 공격적 위협성보다는 방어적 필요성을 간주할 수 있었어요.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예산과 시간의 제약이었습니다. 미국처럼 무제한의 자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했어요. 서영규 연구원의 팀은 상용 부품을 최대한 활용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개조해서 드론의 두뇌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런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혁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영규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어요. 미국의 연구 환경과 한국의 연구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연구를 해왔지만 한국은 제한된 자원 안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는 연구를 해왔어요. 우리는 개별 기술의 완성도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전체 시스템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기를 만드는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힘을 과시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어요. 기존의 힘의 논리로는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체계의 가능성이었어요. 공격이 아닌 방어, 지배가 아닌 보호, 두려움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보 접근 방식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한국의 무기를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한국의 평화 철학을 배울 것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계 정세가 갈수록 불안해지는 지금 모든 국가는 스스로의 힘을 기르되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압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기술 패권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올 새로운 시대를 이끌 자격이 있는 것은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철학을 가진 나라일 것입니다. 한국이 그 첫 번째 후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들이 불가능이라 선언했던 기술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진짜 강함이라는 건 모든 것이 갖춰진 풍요로움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주먹과 정신력 하나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그 무기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 시절의 도끼와 끈기가 만들어낸 결정체는 아닐까요?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과연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때와 같은 뜨거운 절박함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 미국인 여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저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은 정말 미친 나라야. 완전히 미쳤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소 격앙된 얼굴이었으며 얼핏 볼 때는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그녀가 얼마 후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는 듯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경험한 것일까요? 사연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최첨단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는 수석 디자이너 콜먼이라고 합니다. 세계 명문인 MIT 공과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며 미국 교통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끌어왔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혁신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제 이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부심이었어요.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며 저는 당연하게도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 확신했고 다른 나라들의 시스템은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중국 파견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시아라는 곳에 발을 들일 거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아시아는 그저 낙후되고 혼잡한 기술적으로는 한참 뒤처진 지역일 뿐이었죠. 미국의 화려한 전광판과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을 떠올리면 아시아의 교통체계는 그저 한심하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회사의 거듭된 요청과 당신이 이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이 경험이 제 커리어의 독특한 경로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계산적 판단에 따라 마지못해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저를 얼마나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죠.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문화 충격을 겪어야 했는데 거리는 복잡하고 무질서한 교통체계, 그리고 비효율적인 신호 시스템, 불규칙한 버스 운행 등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느낌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교통법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단횡단을 밥 먹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길거리는 늘 혼잡했고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대중교통은 거의 항상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설계한 시스템은 전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현지의 낙후된 인프라와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수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마주하는 교통체증과 지하철의 과밀화, 불규칙한 버스 운행 시간 등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위생 상태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 샤워도 하지 않은 듯한 냄새,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 구겨진 옷차림을 한 사람들 속에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조차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고 길거리는 항상 쓰레기가 난무했으며 공공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어딜 가도 마음 편히 돌아다니기 힘들었어요.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미국의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하루하루가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저는 미국으로의 귀환만을 고대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게 정말 21세기의 모습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실리콘밸리의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느낀 또 하나의 충격은 빈부격차였는데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났어요. 고급 상점과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지역은 그 자체로 선진국 같았지만 몇 블록만 벗어나면 낙후된 거리가 펼쳐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빈부격차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과 심리적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처럼 외부에서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발전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년간의 중국 생활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고 결국 저는 다시는 아시아 국가에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드디어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푹 빠졌습니다. 깨끗한 거리, 정돈된 교통체계, 시간을 지키는 대중교통을 보며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것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의 파견 제안이었어요. 저는 즉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더 이상 아시아 지역으로의 파견은 고려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 팀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콜먼, 당신은 중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인재예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중국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아시아로 가야 한다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쌓아온 커리어와 회사에서의 입지를 모두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대가가 따르는 결정이었습니다. 팀장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한국은 중국과는 다를 거예요. 당신의 전문성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니 이 기회가 당신의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수락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중국보다 더 낙후되어 있을 한국의 모습을 생각하니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긴장과 두려움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겪었던 혼잡함과 낡은 시설들을 떠올렸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정돈된 동선, 최첨단 시설들. 이것이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서는 서울대학교 도시교통연구소의 김명수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미리 연락을 취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줄 전문가를 소개받은 것입니다.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공항철도로 향했어요. 그리고 김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시죠라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항철도에 들어서는 순간 저의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 깨끗한 내부, 무료 와이파이까지 이건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서울의 더 놀라운 교통 시스템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자 김 교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제 모든 고정관념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김 교수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저의 놀라움은 더욱 커져갔어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했어요. 라는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최근 저희 뉴욕에서는 서브웨이 푸싱이라는 끔찍한 범죄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무고한 승객을 선로로 밀어버리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선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플랫폼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김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사실 그런 사고 위험 때문에 저희도 스크린도어 설치를 서둘렀어요. 시민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이제서야 안전펜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10년 전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네요. 미국에서는 지난달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선로로 밀쳐져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고, 렉싱턴 애비뉴에서는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김 교수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이 벽에 붙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뢰가 낮은 사회의 단상이라는 글과 함께 공유된 이 사진은 뉴욕 시민들의 불안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난해 뉴욕 지하철에서만 573건의 중범죄가 발생했고 살인사건도 10건이나 있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들으며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모든 지하철역은 스크린도어로 승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열차 정보는 물론이고 역사 내 곳곳에 설치된 안전시설들이 눈에 띄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미 10년도 더 전에 구축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는 뉴욕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해였다고 평가했다는 저의 말에 김 교수님은 다시 한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철학은 중국은 물론 미국과 비교해도 한 차원 높은 수준이었어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노약자석을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문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안전은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할 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동을 하던 중 김 교수님이 저에게 이것 좀 보세요. 김 교수님이 지하철 객실 한쪽을 가리켰어요. 분홍색으로 특별히 표시된 좌석이었습니다. 이건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임산부 배지를 보여주면 누구나 자리를 양보해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죠. 놀라운 것은 이런 배려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임산부들은 실제로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서역으로 가보시죠. 김 교수가 이동 중에 갑자기 제안했어요. 교통약자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수서역에 도착하자 김 교수는 역사 내 특별한 설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역과 이마트를 연결하는 계단에는 양방향 스테인리스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구간은 하루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도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분들의 비율이 높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리프트만 있었지만 시민들의 요청으로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역사들도 아직 이런 수준의 배려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시설이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 문화까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김 교수의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이런 세세한 배려와 시민의식의 조화를 보며 저는 미국이 한참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실제로 활용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이룩한 진정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서역에서 서울의 교통관제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놀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향하는 동안 김 교수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던 도시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라는 말에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어요.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실시간으로 도시의 모든 교통정보가 수집되고 있었어요. 도로의 차량 흐름, 신호등 상태, 대중교통 운행 상황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AI 기반 교통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신호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고나 공사로 인한 정체 상황까지 예측하여 대응하고 있었어요. 전자 태그 기반의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을 보며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팀원이라는 이름의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카드를 꺼내 리더기에 태그하는 순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히 보였습니다. 김 교수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이패스라는 고속도로 요금 징수 시스템은 더욱 놀라울 겁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영상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도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모습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미국의 유사 시스템은 아직도 오류가 빈번하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여기서는 초당 수백 대의 차량이 오차 없이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99.9%라는 믿기 힘든 정확도로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월별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 시스템 도입 이후 교통정체가 42% 감소했고 연간 수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사회 전체의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수백만 건의 교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AI가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국에서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바로 여기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이라니. 목소리가 절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너무나도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이미 수년 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개념 검증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술들이 여기서는 이미 시민들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 현실 앞에서 저의 오만함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내면의 혼란을 아시는지 잠시 말씀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콜먼 씨,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아시겠죠?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배움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겸손히 배워야 할 차례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오히려 더 생기가 넘쳤습니다. 밝게 빛나는 네온사인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서울의 또 다른 혁신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밤이 되면 이 도시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속에 우리의 첨단 기술이 숨쉬고 있죠. 김 교수는 저를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 관제센터로 안내했어요. 서울시는 2025년부터 새벽에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시아의 기술력을 무시했었는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런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의 대형 스크린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북부와 서남부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자율주행 버스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모습에 저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SUM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기술이 이곳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기술적 난관을 극복한 센서 융합 기술과 딥러닝 시스템은 그저 경이로울 따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니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원격 주행 시스템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혁신의 표본이었어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자율주행 기술도 이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기술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진정한 기술 혁신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혁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이제야 부끄러움을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김 교수가 자율주행버스 시승을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도 편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마저 느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금 경험한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감, 아시아 기술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오만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깊어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쌓아온 자부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의 교통 시스템, 그리고 아시아를 향한 뿌리 깊은 편견들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AI 기반의 교통 관제, 자율주행 기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혁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기술 그 자체에만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달랐어요.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미 수많은 혁신적인 시스템들을 보았지만 김 교수의 표정에서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교만함도 편견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새로운 발견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였는데 이곳에서는 도시의 모든 교통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대중교통, 보행자 신호등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한 번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경로 안내, 심야 시간대의 안전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교통망 구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김 교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세계에 알리고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스템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오히려 이제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마치 꿈만 같아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와 함께 다니면서 많이 알려주신 김 교수님과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콜먼이 경험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의 전문가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혁신의 현장. 과연 그녀는 이 경험을 미국에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